슬픔에 잠긴 한 백만장자는 허름한 햄버거 가게에서 같은 의식을 반복했다. 그러나 가난한 소녀의 뜻밖의 방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단 몇 마디로 그녀는 비극으로 꾸며진 살인의 진실을 파헤쳤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하지만 정재혁의 눈에는 그 빛나는 불빛들이 그저 흐릿한 점들로만 보였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움직이던 SK벤처의 회장이었던 그는 지난 6개월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여보, 오늘도 햄버거를 드시러 가세요? 가정부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혁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일요일마다 찾는 이태원의 작은 햄버거. 가게는 이제 그의 유일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곳은 아내 윤소라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장소였다. 재혁이 자신의 벤츠를 직접 운전해 이태원으로 향하는 동안 소라의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아침 소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로 오늘 저녁에는 새로 생긴 햄버거 가게에 가보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 가게에서 소라는 갑자기 쓰러졌고 의사들은 원인 모를 심장 부정맥으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소라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햄버거 가게의 주인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는 재혁을 위해 항상 같은 자리를 비워두었다. 창가에 있는 소라가 좋아했던 그 자리. 재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평소처럼 더블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캐러멜 시럽이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준비해 드릴게요. 박 씨가 말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가 마지막으로 주문했던 그 메뉴. 그는 매주 일요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음식을 주문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소라가 돌아올 것처럼. 음식이 나오고 재혁은 천천히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다 먹지 않았다. 항상 절반 정도만 먹고 남겼다. 소라와 함께 나누어 먹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다. 저기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에 재혁은 고개를 들었다. 낡은 후드티를 입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그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지저분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녀가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재혁이 물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햄버거 남은 거 저 줄 수 있어요? 배고파서요. 재혁은 소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배고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앉을래? 재혁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재혁은 자신의 접시를 소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고마워요. 소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재혁이 놀랄 정도로 천천히 정중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굶주린 아이가 음식에 달려들 법도 한데 그녀는 마치 식사 예절을 철저히 교육받은 아이처럼 행동했다. 재혁은 소녀를 지켜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소라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음식을 사주고 어쩌면 집에까지 데려갔을 것이다. 소라는 항상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다. 이름이 뭐니? 재혁이 물었다. 소녀는 음식을 다 삼킨 후에야 대답했다. 김혜운이요. 혜운아, 집은 어디니? 혜운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근처요. 재혁은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뭐 필요한 거 사. 혜운의 눈이 커졌다가 곧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전 그냥 햄버거만 원했어요. 다른 건 대가 없이 주는 거야. 재혁이 말했다. 혜운은 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대가 없는 건 받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재혁은 놀랐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니?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아저씨한테 말해줄 게 있어요. 중요한 거요. 재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우리 처음 만난 거 아니니? 혜우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약간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저씨 부인이 쓰러진 날 제가 여기 있었어요. 재혁의 몸이 굳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아저씨, 부인이 쓰러진 날 제가 여기서 봤어요. 그리고 해우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건 갑자기 쓰러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아저씨 부인의 음료에 뭔가를 넣었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해운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는 무언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계속 말해봐.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해운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저씨 부인은 꽃무늬가 있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꽃향기 나는 향수를 뿌리고 있었죠. 정확히 오후 5시 30분쯤 아저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한 남자가 와서 부인의 커피에 뭔가를 넣었어요. 그 남자는 이상한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반지를 돌리면 작은 구멍이 열리는 거였어요. 재혁은 충격에 빠졌다. 해운이 말한 세부 사항은 모두 정확했다. 소라가 입었던 옷, 그녀가 좋아하던 향수, 심지어 그가 화장실에 간 시간까지.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 그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운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재혁이 재촉했다. 그 사람은 아저씨랑 친한 것 같았어요.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웃으면서 떠났거든요. 재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SK벤처의 공동 창업자인 장태우.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태우는 그날 이 가게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소라가 쓰러진 후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와 재혁을 위로해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어? 재혁이 물었다. 해우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재혁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해운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누가 왜 솔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태우와 관련이 있을까? 해운아,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이유가 뭐니?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운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제 엄마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재혁은 충격을 받았다. 내 엄마도 언제 어떻게? 2년 전이요. 엄마는 작은 과학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찾아와서 투자하겠다고 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사업가는 엄마의 회사를 가져갔어요. 해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업가 혹시? 해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 말한 그 남자예요. 아저씨의 친구인 것 같은 사람이요. 재혁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이 소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하지만 해운이 알고 있는 세부 사항들은 너무 정확했다. 그리고 소라가 쓰러진 이후 회사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 태우가 갑자기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 내리기 시작한 것, 재혁을 점점 회사 일에서 배제시키는 것, 그리고 주주들에게 재혁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것. 해운아,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야.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 재혁이 말했다. 해운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재혁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그린 그 남자의 반지예요. 특이한 모양이었거든요. 재혁은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독특한 디자인의 반지였고 작은 비밀칸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전에 태우가 이런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다. 해운아, 내 도움이 필요해. 재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해운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작고 불안한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네, 같이 해요. 우리 엄마와 아저씨, 부인을 위해서요. 햄버거 가게의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다. 재혁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가 그 여정에서 중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정재혁은 자신의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밤새 혜운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령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재혁의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재혁이 전화를 걸었다. 김도진은 15년 동안 재혁의 개인 비서로 일해온 충직한 사람이었다. 소라가 쓰러진 이후 그는 재혁이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1시간 후 도진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재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도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도진 씨, 소라가 쓰러진 날 햄버거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까? 도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물론입니다. 박 여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모두가 혼란스러웠죠. 그날 장태우, 이사가 그 가게에 있었나요? 도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장 이사님이요? 글쎄요. 제가 그날 사장님과 함께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재혁이 재촉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장 이사님이 가장 먼저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상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전화로 알려드리기 전에요. 재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장 이사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지요? 도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5시 35분에 제가 장 이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쓰러지신 직후였죠. 2시 35분, 재혁이 중얼거렸다. 혜운이 말한 시간과 일치했다. 그리고 태우는 어디에 있다고 했지? 회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즉시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재혁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진 씨, SK벤처의 최근 재무 상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장 이사가 소라가 쓰러진 이후로 단독으로 내린 모든 결정들의 목록도요. 도진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도진을 완전히 신뢰했지만 아직은 자신의 의심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냥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중이야. 6개월이면 충분히 슬퍼했잖아. 도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장님. 회사에는 사장님이 필요합니다. 도진이 떠난 후 재혁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SK벤처가 설립되었을 때부터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재혁과 태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 두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음을 보여주는 추억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친구가 그를 배신할 수 있을까? 정말로 태우가 솔에게 해를 끼쳤을까? 재혁은 태우와의 최근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는 혜운이 그린 것과 비슷한 반지를 발견했다. 태우의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독특한 디자인의 반지였다. 재혁은 이전에 그것을 특별히 주목한 적이 없었다. 태우는 항상 특이한 액세서리를 좋아했으니까. 오후에 도진이 요청한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재혁은 즉시 그것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소라가 쓰러진 이후 SK벤처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태우는 재혁의 서명 없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임시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자신의 개인 회사로 이전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재혁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그 소견서에 따르면 재혁은 장기간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재혁은 분노와 배신감에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재혁이 전화를 받았다. 저예요. 혜운이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개마 재혁은 놀랐다. 혜운아,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중요한 거예요. 재혁은 잠시 생각했다. 이 소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가 말한 것들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어디서 만날까? 어제 그 햄버거 가게요. 1시간 후에요.
재혁은 다시 이태원으로 향했다. 햄버거 가게에 도착했을 때 해우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단정하게 보였다. 머리를 빗었고 얼굴도 깨끗했다. 무슨 일이니? 해우나. 재혁이 그녀 앞에 앉으며 물었다. 해우는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회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SK벤처요. 그리고 아저씨 친구 장태우 씨에 대해서도요. 재혁은 놀랐다.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니? 해우는 살짝 미소 지었다. 저 컴퓨터를 잘 다뤄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아이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재혁은 이 12살 소녀가 점점 더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뭘 알아냈니? 장태우 씨는 6개월 전부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테크 유니온이라는 회사요. 그리고 그 회사는 SK벤처의 특허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가 오늘 발견한 것과 일치했다. 계속해. 그리고 해우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재혁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찾은 거예요. 장태우 씨의 이메일이에요. 아저씨 부인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보낸 거예요. 재혁은 USB를 받아들고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다. 그는 해운이 가리킨 이메일을 열었다. 그것은 태우가 어떤 다크 엔젤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사람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몇몇 문구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다음 주 SK벤처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할 것이다. 박소라가 문제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였다. 태우는 정말로 소라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하지만 왜? 소라가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아저씨? 이건 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해운이 말했다. 장태우 씨는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어요. 제 엄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무슨 말이니? 해운은 USB에 다른 폴더를 가리켰다. 여기 봐요. 지난 5년간 최소 3명의 다른 기업가들의 배우자나 가족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모두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죠.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장태우 씨는 그들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재혁은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인 범죄였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연쇄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그들의 회사를 가로챘다니. 해운아,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니? 이건 경찰에 가져가야 할 증거야. 해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경찰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장태우 씨는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해요. 재혁은 깊이 생각에 빠졌다. 해운의 말이 맞았다. 태우는 서울 경제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메일만으로는 그를 법적으로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재혁이 물었다. 해운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가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에서부터 조사해야 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일 당장 회사에 복귀하겠어. 하지만 해운아,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내 가족은 네가 이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는 걸 원하지 않아. 해운의 눈에 결의가 번쩍였다. 제 엄마 외에는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연루되어 있어요. 장태우 씨가 제 엄마를 해쳤어요. 저는 복수할 거예요. 재혁은 이 어린 소녀의 강인함에 놀랐다.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성숙했다. 알았어. 하지만 넌 이제부터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내 집에서 지내. 그게 더 안전할 거야. 해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 규칙이 있어요. 저는 혼자 행동할 자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저씨는 절 어린애 취급하지 않아야 해요. 재혁은 미소 지었다. 약속할게. 우리는 이제 팀이야, 해운아. 두 사람은 햄버거 가게를 나와 재혁의 차로 향했다. 그들 뒤로 해가 서울의 빌딩 사이로 저물고 있었다.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었고 진실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차 안에서 해운은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 부인분이 깨어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6개월 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천 번 했다. 모르겠어. 의사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엄마도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면 그들도 돌아올지 몰라요. 재혁은 혜운의 말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처음으로 6개월 만에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았다. 그럼 계획이 뭐예요? 혜운이 물었다. 내일 아침 난 SK벤처로 돌아갈 거야. 태우를 직접 만나서 그의 반응을 볼 거야.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모을 거야.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장태우 씨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더 조사할게요. 그리고 반지에 대해서도요. 그 반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재혁은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 그 감정들 사이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결의와 희망이었다. 우리는 그를 막을 거야.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소라와 내 엄마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혜우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럴 거예요. 함께요. 다음 날 아침 SK벤처 본사 앞에 서 있는 정재혁의 모습을 본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6개월 만의 귀환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온화함 대신 이제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사장님,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김도진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오신다고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재혁은 미소로 답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임원실로 향하는 동안 재혁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 그는 태우를 만날 것이고 이제 그 만남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해치고 회사를 빼앗으려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재혁. 임원실 문이 열리자 장태우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항상 최신 유행을 따르는 정장과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뿔테 안경 그리고 그 반지. 재혁의 시선이 태우의 오른손에 끼워진 독특한 디자인의 반지에 머물렀다. 오랜만이군 태우. 재혁이 담담하게 말했다. 태우는 재빨리 자신을 추스르고 활짝 웃으며 재혁에게 다가왔다. 이게 얼마 만이야. 정말 보고 싶었어. 어서 와, 앉아. 그는 재혁을 안으로 이끌었다. 커피 한잔 할래? 재혁은 태우의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아니 괜찮아. 난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아. 태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 이해해. 소라가 쓰러진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겠지. 두 사람은 태우의 넓은 사무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창한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갑자기 회사에 오기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태우가 물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회사로 돌아올 시간이라고 생각했어. 태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불안함이었을까? 물론이지. 이곳은 항상 내 회사였어. 하지만 재혁아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의사들도 네가 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잖아. 스트레스가... 난 괜찮아. 재혁이 태우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요즘 많이 나아졌어. 새로운 관점을 얻었거든. 태우는 잠시 재혁을 관찰하더니 미소 지었다. 그래?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재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달까. 그리고 회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어. 회사에 대해? 태우가 의자에 더 깊이 기대며 물었다. 그래, 내가 없는 동안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 궁금해서. 테크 유니온이라는 새 회사에 대해서도 들었어. 태우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다. 오, 그거 그냥 작은 부속 회사야. 우리의 일부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것뿐이야. 걱정할 것 없어. 재혁은 미소 지었다. 걱정하는 것 같아 보여? 난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내가 회사의 공동 창업자니까 알 권리가 있잖아. 태우는 헛기침을 했다. 물론이지. 언제든 모든 문서를 볼 수 있어. 이사회는 단지 네가 회복하는 동안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길 원했을 뿐이야. 그렇군. 그런데 왜 내 서명 없이 주요 특허를 이전했지? 태우의 눈이 커졌다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특허 이전? 아, 너는 아마 임시 라이센싱 계약을 말하는 것 같군.
그건 단지 우리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뿐이야. 걱정 마.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 재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태우의 반응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보았다. 해운이 옳았다. 태우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재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 사무실로 가볼게. 아직 그대로 있지? 태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물론이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재혁아, 정말 당장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 의사들은? 내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 태우. 재혁이 미소 지며 말했다. 난 완전히 괜찮아. 그리고 내 회사에 돌아올 준비가 됐어. 재혁이 사무실을 나서기 전 태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저녁에 시간 있어? 오랜만에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 네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재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평소 가던 바에서. 8시에.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도진이 즉시 다가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장님? 재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심이 확실해졌어. 태우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내 사무실로 가자. 두 사람이 재혁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확히 6개월 전과 동일한 상태였다. 책상 위의 서류들, 벽에 걸린 상장들, 심지어 소라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아무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진이 말했다. 장 이사님의 명령이었죠. 재혁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래, 흥미롭군.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도진 씨, 테크 유니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이사회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의 기록도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자 재혁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해운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사에 왔다. 태우를 만났고 확실히 수상하다. 오늘 저녁 8시에 그와 만날 예정. 너는 어떻게 지내? 몇 분 후 해운의 답장이 왔다. 잘 지내요, 아저씨. 집은 정말 크네요. 반지에 대해 더 알아냈어요. 그건 특별 제작된 거예요. 약을 넣을 수 있는 비밀 칸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오늘 저녁 만남에서 절대 음료를 받지 마세요. 재혁은 해운의 경고에 몸이 긴장되었다. 그는 이미 태우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오늘 저녁 만남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도진이 요청한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재혁은 즉시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테크 유니온은 단순한 부속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SK벤처의 가장 가치 있는 특허와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 설립된 별도의 기업이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태우는 재혁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근거로 임시 경영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그는 그 권한을 이용해 SK벤처의 핵심 자산을 서서히 테크 유니온으로 이전하고 있었다. 이건 완전한 배신이야. 재혁이 중얼거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테크 유니온의 주요 투자자 목록이었다. 그 목록에는 해운이 언급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태우가 자신의 전리품을 한 곳에 모으고 있는 것 같았다. 재혁은 이 모든 정보를 복사해 USB에 저장했다. 그는 이제 태우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다. 태우는 SK벤처를 고의로 약화시키고 가치 있는 자산은 모두 테크 유니온으로 이전한 후 SK벤처가 파산하면 모든 책임을 재혁에게 돌릴 계획이었다. 완벽한 기업 강탈이었다. 사장님, 방금 장 이사님이 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진이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며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에요. 재혁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 안건이 뭐지? 공식적으로는 경영구조 재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장님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투표가 있을 거라고 해요.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태우는 그가 회사에 돌아온 것을 알자마자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알았어. 고마워, 도진 씨.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야겠어. 도진이 떠난 후 재혁은 다시 해운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우가 내일 아침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어.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 같아.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해운의 답장이 즉시 왔다. 그럼 오늘 저녁이 중요해요. 녹음 장치를 준비했어요. 아저씨가 돌아오면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장태우 씨가 다크 엔젤에게 보낸 다른 이메일들이요. 그 사람은 의사예요. 아마도 그가 그 약을 만든 사람일 거예요. 재혁은 점점 더 깊은 음모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우는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의료계의 협력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소라와 다른 피해자들을 해치는 데 사용된 물질을 제공했을 것이다. 오후 내내 재혁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회사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고 설득했다. 몇몇 구성원들은 그의 복귀를 환영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우가 이미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했다. 저녁이 되자 재혁은 혜운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갔다. 혜운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혜운이 재혁을 보자마자 물었다. 재혁은 소파에 지친 몸을 던지며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해. 태우는 단순히 내 회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는 여러 회사를 같은 방식으로 흡수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그는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해.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봐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재혁에게 보여주었다. 지난 5년간 장태우 씨는 최소 4개의 다른 기술 기업을 인수했어요. 모든 경우에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먼저 창업자의 가족이 갑자기 아프게 되고 그 후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장태우 씨가 나타나서 인수해요. 재혁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회사,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날짜가 나열되어 있었다. 마지막 이름은 김미연이었다. 혜운의 어머니만큼 내 어머니. 재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다. 엄마는 바이오테크 연구원이었어요. 2년 전. 엄마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어떤 질병의 치료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태우 씨가 투자자로 나타났죠. 엄마가 쓰러진 후 그는 회사를 인수했고 그 치료법은 사라졌어요. 재혁은 혜운의 어깨를 위로하듯 쓰다듬었다. 혜운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우리는 태우를 막을 거고 네 어머니와 소라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거야.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작은 녹음 장치를 꺼냈다. 이건 최신 기술이에요. 아주 작고 감지되지 않아요. 아저씨 옷에 숨길 수 있어요. 재혁은 장치를 받아들었다. 어디서 이런 걸 구한 거니? 혜운은 살짝 미소 지었다. 제가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재혁은 놀랐다. 이 소녀는 계속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오늘 저녁 장태우 씨가 뭔가 말하게 만들어야 해요. 혜운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계획이나 소라 씨에 대한 것 뭐든지요. 그리고 절대로 그가 주는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넌 여기서 안전하게 있어야 해. 내가 없는 동안 아무도 들이지 마. 혜운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작은 이어피스를 재혁에게 건넸다. 이걸 착용하면 제가 들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도움을 줄게요. 재혁은 다시 한번 이 소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네가 12살이라고 하지 않았니? 혜운은 어깨를 으쓱했다. 13살이에요.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예요. 재혁은 옷을 갈아입고 녹음 장치와 이어피스를 장착했다. 8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다. 조심하세요. 혜운이 재혁이 떠나기 전에 말했다. 장태우 씨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저씨도 위험해질 거예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난 준비됐어. 오늘 밤 우리는 첫 번째 진짜 증거를 얻을 거야. 그는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20년 동안의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라를 위해, 혜운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태우의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블루문은 서울의 엘리트 사업가들이 즐겨 찾는 고급 바였다. 정재혁이 도착했을 때 장태우는 이미 그들의 단골 자리인 VIP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군.
태우가 위스키 한 잔을 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기 시작했어. 재혁은 미소로 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미안, 회사 일을 좀 처리하느라. 태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벌써? 회사의 첫날부터 일에 몰두하는 건가? 내 회사니까. 재혁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으니 따라잡을 게 많아. 태우는 웨이터를 불러 재혁에게 음료를 주문했다. 평소처럼 싱글 몰트 위스키?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안 마실래. 운전해야 하거든.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태우가 주장했다. 내가 택시비 낼게. 재혁은 혜운의 경고를 떠올렸다. 정말 괜찮아. 그냥 물만 줘. 태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알았어. 요즘은 건강을 더 신경 쓰는 모양이군. 웨이터가 재혁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재혁은 혜운의 경고를 기억하며 잔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물이 독살되진 않았어. 태우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재혁은 가볍게 웃었다. 미안, 요즘 좀 예민해졌나 봐. 그래서 태우가 자리에 편안히 기대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많이 달라진 게 있었니? 재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변했어.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있었지. 오? 태우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발견? 테크 유니온에 대해서 재혁이 눈을 태우에게 고정한 채 말했다. 흥미로운 회사더군. 우리의 핵심 특허 대부분이 그쪽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 태우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미소 지었다. 아, 그거 이미 설명했잖아. 단지 임시 라이센싱 계약일 뿐이야. 모든 것은 SK벤처의 이익을 위한 거야. 정말? 재혁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왜 테크 유니온의 주요 주주 목록에 내 이름이 있지? 그리고 왜 SK벤처의 주가는 떨어지는데 테크 유니온은 승승장구하고 있지? 태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자세를 바꾸었다. 비즈니스는 복잡해, 재혁. 네가 없는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였지.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재혁이 비웃듯 말했다. 아니면 회사를 훔치기 위해? 태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심해, 재혁.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완벽히 알고 있어.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소라가 쓰러진 이후로 계획적으로 SK벤처를 약화시키고 가치 있는 자산은 모두 내 개인 회사로 빼돌리고 있어. 그리고 내일 넌 이사회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고 있지. 태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차분한 미소로 바뀌었다. 와, 하루 만에 많은 것을 알아냈군. 인상적이야. 하지만 재혁아, 넌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야. 소라의 일 이후로 네 판단력이 흐려졌어. 내 판단력은 완벽해. 재혁이 차갑게 말했다. 오히려 이제야 맑아졌지.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태우. 넌 그저 기회를 노리는 하이에나야. 태우의 표정이 변했다. 친근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조심해, 재혁. 넌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게임? 재혁이 물었다. 이게 널 위한 게임이었어? 소라를 다치게 한 것도?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다. 소라는 불운했어. 그녀는 알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알았지.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태우가 방금 실수로 인정한 것인가? 무슨 말이야? 소라가 뭘 알았다는 거지? 태우는 재혁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넌 녹음하고 있구나. 그렇지? 영리해, 재혁. 하지만 난 바보가 아니야. 재혁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소리야? 태우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난 네가 오늘 회사에 나타났을 때부터 의심했어. 네가 갑자기 회복되어 돌아온다고? 너무 갑작스러웠지. 그리고 네가 테크 유니온에 대해 물었을 때 확신했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난 언제나 너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 재혁. 항상. 대학 때도 사업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재혁은 태우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태우? 나도 소라처럼 불운한 사고를 당하게 될까? 태우는 다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너무 극적이군, 재혁. 난 그저 비즈니스맨일 뿐이야.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사람. 소라는 글쎄, 그녀는 내 계획에 방해가 됐어. 그녀는 테크 유니온의 진짜 목적을 발견했거든.
네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넌 그녀를 해쳤어. 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을게. 하지만 소라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넌 그녀 없이 더 나아졌어. 그녀는 항상 너를 약하게 만들었어. 재혁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그는 태우의 오만한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김미연도 그녀도 방해였어. 태우의 눈이 갑자기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김미연?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태우 재혁이 말했다. 네가 어떻게 다른 회사들을 인수했는지, 어떻게 창업자들의 가족들이 갑자기 아프게 됐는지. 태우는 잠시 동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다. 증거, 재혁. 내겐 아무것도 없어. 그저 음모론일 뿐이야. 내일 이사회는 내 편이야. 그리고 모레면 넌 SK벤처와 아무 관련이 없게 될 거야. 재혁은 태우의 반지를 쳐다보았다. 혜운이 그린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었다. 그 반지 특별한 거지? 작은 비밀 칸이 있는. 태우는 자신의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이거? 그냥 장신구야. 정말? 그럼 열어볼래? 재혁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태우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알아, 태우. 그 반지로 소라의 음료에 뭔가를 넣었지. 그날 햄버거 가게에서.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금세 붉어졌다. 넌 미쳤어, 재혁. 소라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야. 불운한 사고였을 뿐이라고. 누가 봤어? 재혁이 말했다. 네가 소라의 커피에 뭔가를 넣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태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무슨, 그건 불가능해. 아무도 없었어. 확신해? 재혁이 물었다. 작은 소녀 구석에 앉아있던. 넌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널 봤어. 태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소녀라고? 어떤 소녀? 재혁은 태우의 반응에서 혜운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신했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거지. 태우는 갑자기 일어섰다. 넌 블러핑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재혁. 그리고 내일 이후엔 너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그는 재빨리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멈춰 다시 재혁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밤 조심해, 재혁. 서울은 위험한 도시야. 불운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태우가 떠난 후 재혁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어피스에서 혜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었어요, 아저씨. 태우가 사실상 인정했어요. 하지만 녹음이 명확하진 않네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요. 재혁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 태우가 소라를 해쳤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아저씨, 빨리 돌아오세요. 혜운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태우가 위협했어요. 오늘 밤 조심하세요. 재혁은 발을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다. 주차장은 어두웠고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다. 태우의 위협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채.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다. 그때 갑자기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움직이지 마세요, 정재혁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혁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당신 누구요? 재혁이 차분하게 물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가 말했다. 장태우 씨가 보냈어요. 당신에게 메시지가 있대요.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떤 메시지죠? 남자는 작은 주사기를 들어 보였다. 이거요. 불운한 사고를 당할 차례래요. 재혁은 재빨리 생각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했다. 태우가 얼마를 줬죠? 그가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충분히요. 야, 내가 2배를 줄게. 재혁이 제안했다. 그리고 태우가 체포되면 당신은 깨끗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남자가 웃었다. 체포라고요? 장태우 씨가요? 불가능해요. 그는 너무 강력하고 영향력이 커요. 그렇게 생각해요? 재혁이 말했다. 그럼 내 전화를 봐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경찰서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통화 중 상태였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경찰이 오고 있어요. 재혁이 말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태우와 함께 감옥에 가거나 지금 당장 사라지거나. 남자는 잠시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그는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저 블러핑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어피스를 통해 혜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재혁이 대답했다. 하지만 태우가 정말로 나를 해치려고 했어. 우리는 시간이 없어, 혜운아.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알았어요. 혜운이 말했다. 제게 계획이 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재혁은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20년 지기 친구가 그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태우의 진면목을 알았다. 그리고 내일 그는 태우를 멈출 것이다. 소라를 위해, 혜운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태우의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재혁은 자신이 소유한 작은 닭이 세트를 떠올렸다. 소라가 쓰러지기 직전에 구입한 것이었다. 소라는 그 닭이로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그 작은 백자 찻잔을. 갑자기 재혁의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였다. 그 찻잔. 소라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그 찻잔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다. 혹시 그곳에 증거가 남아있을까? 혜운아. 그가 이어피스에 대고 말했다. 집에 도착하면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뭔데요? 혜운이 물었다. 소라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찻잔이야. 그녀가 쓰러지기 전날 아침에 사용한 거야. 혹시 그곳에 태우가 사용한 약물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혜운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럼 우리가 실제 증거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럴지도 몰라, 재혁이 말했다. 하지만 먼저 그 잔을 찾아야 해. 그리고 분석할 방법도 필요해. 걱정 마세요. 혜운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제가 알아요. 엄마가 바이오테크 연구원이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기본적인 것들은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재혁은 이 어린 소녀가 계속해서 그를 놀라게 한다는 사실에 미소 지었다. 알았어, 혜운아, 함께 해결하자.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동안 재혁은 내일 있을 일을 생각했다. 이사회 회의는 아침 10시. 그 전에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그리고 태우를 막을 계획을 세워야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혜운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있었다. 그리고 함께라면 그들은 태우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정재혁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혜운은 이미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재혁이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는 정말 걱정했어요. 혜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괜찮아.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어. 그 사람이 정말로 아저씨를 해치려고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혜운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믿기 힘들지. 재혁이 동의했다. 20년 동안 친구였던 사람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를 막는 거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소라의 찻잔을 찾아보자. 서재 한쪽에는 소라가 좋아하던 골동품 캐비닛이 있었다. 재혁은 그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라가 쓰러지기 직전에 구입한 전통 백자 닭이 세트가 있었다. 이거예요. 재혁이 작은 백자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다. 소라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잔이야. 내가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씻지 않고 보관했어. 혜운은 찻잔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아직 찬물 자국이 남아있어요. 아저씨, 장태우가 소라 씨에게 준 약물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재혁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다. 정말로 그럴까? 확실해요. 혜운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 찻잔을 분석해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누구? 재혁이 물었다.
박진우 박사님이요. 엄마의 동료였어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독성학을 연구하고 계세요. 그분이라면 이 찻잔에 어떤 성분이 남아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재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야. 어떻게 그분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해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박사님은 엄마가 쓰러진 후에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장태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해운이 전화를 걸자 재혁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소녀는 계속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했고 결단력이 있었다. 진우 박사님, 해운이 전화에 대고 말했다. 저 해운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박사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해운은 잠시 전화기 너머로 말을 듣더니 재혁을 향해 엄지를 들어 올렸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해운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다. 박사님이 지금 실험실에 계시대요. 밤샘 연구 중이래요. 찻잔을 가져가면 분석해 주신대요. 재혁은 안도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대단하구나, 해운아. 내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해운은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냥 엄마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아저씨 부인을 위해서도요. 재혁은 찻잔을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에 담았다. 자, 가자. 시간이 없어. 두 사람은 재혁의 차를 타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향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캠퍼스의 일부 건물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연구자들의 열정은 시간을 초월했다. 약학대학 건물 앞에 도착하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단정한 외모에 친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해운아, 박진우 박사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해운은 환하게 웃으며 박사에게 달려갔다. 박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우는 재혁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재혁 씨군요. 해운이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재혁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미연이 일 이후로 저도 장태우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들은 진우를 따라 연구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학물질의 냄새와 기계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찻잔을 가져오셨나요? 진우가 물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백자 찻잔을 꺼냈다. 알거예요. 제 아내가 쓰러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사용한 잔입니다. 진우는 찻잔을 받아들고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 아직 찬물 자국이 남아있군요. 좋습니다. 분석해 볼게요. 그는 찻잔을 작은 유리 케이스에 넣고 여러 장비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질량 분석기입니다. 아주 미세한 양의 물질도 검출할 수 있죠. 결과가 나오려면 약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해운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박사님, 정말로 6개월 전의 찬물에서도 성분을 찾아낼 수 있나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운이 좋다면요. 어떤 화학 물질들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도자기 표면에 흡착된 경우에는요. 재혁은 연구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박사님, 해운이 어머니, 미연 씨의 일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연은 뛰어난 연구자였습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었죠. 그 연구가 성공했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장태우가 나타났죠. 그는 미연의 연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미연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원인 불명의 뇌출혈이라고 했죠. 해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장태우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그는 미연의 모든 연구를 가져갔고 그 이후로 그 치료법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저는 항상 그가 미연에게 무언가를 했다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재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태우는 단순히 기업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도 가로채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우가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천재성을 훔치는 도둑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우는 태우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는 미연의 일 이후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례들을 조사해 왔던 것이다. 마침내 분석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진우는 재빨리 컴퓨터 화면으로 다가갔다. 결과가 나왔군요.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어떻습니까? 재혁이 초조하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찻잔에서 노바쿠라린이라는 합성 신경독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희귀하고 위험한 물질이에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일반적인 독성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재혁과 해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증거가 있는 거네요? 해운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물질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매우 특수한 화학 지식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재혁이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다크 엔젤이라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재혁과 해우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크 엔젤이요? 재혁이 물었다. 태우가 이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메일이요? 어떤 이메일인가요? 해운이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태우가 다크 엔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이메일을 자세히 읽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 추측이 맞았군요. 그가 말했다. 다크 엔젤은 강도윤 교수입니다. 그는 한때 이 대학의 독성학 교수였지만 비윤리적인 연구로 퇴출되었죠. 그는 새로운 독소를 개발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특히 검출이 어려운 것들을요. 그럼 강도윤이 태우에게 이 독소를 제공한 거군요. 재혁이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와 이메일이 함께 있다면 장태우를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재혁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것으로 우리는 태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미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운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이 용감한 소녀를 위해서도요. 해운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박사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게 있어요. 이 독소에 해독제가 있나요? 엄마와 소라 씨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노바쿠라린은 신경계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지만 적절한 치료법이 있다면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려면 강도윤이 필요하겠군요. 재혁이 말을 이었다. 그가 독소를 만들었으니 해독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수년 전에 사라졌으니까요. 아니에요. 해운이 갑자기 말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재혁과 진우는 놀라서 해운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재혁이 물었다. 해운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요. 강도윤은 이름을 바꾸고 인천의 한 사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소는 테크 유니온의 자회사예요. 재혁은 해운이 보여주는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아낸 거니? 해운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제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했잖아요. 장태우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다른 정보들도 찾을 수 있었어요. 진우는 경악한 표정으로 해운을 바라보았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미연의 딸이 맞군. 그녀처럼 똑똑하고 용감하구나. 재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태우를 막는 것, 다른 하나는 강도윤을 찾아 해독제에 대해 알아내는 것. 하지만 먼저 태우를 막아야 해요. 해운이 말했다. 내일 아침 이사회 회의에서 그가 아저씨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니까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 박사님, 이 분석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진우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물론입니다. 제 서명이 있는 공식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도 유효한 증거가 될 겁니다. 시간 후 그들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 찻잔의 분석 결과, 태우의 이메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테크 유니온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 이제 우리는 준비됐어요. 혜운이 말했다.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면 돼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태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 진우가 그들에게 다가와 손을 얹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사회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독성학 전문가로서 제 증언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재혁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들이 연구실을 나설 때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피곤함보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드디어 그들은 태우를 막을 수 있는 진짜 증거를 얻었고 소라와 미연을 깨울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혜운이 물었다. 아저씨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태우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기습할 거야. 그가 나를 제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이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혜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완벽해요. 장태우는 이제 끝났어요. 그들은 밤하늘 아래 서울의 빛나는 도로를 따라 달렸다.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정의가 실현될 날, 진실이 빛을 볼 날, 그리고 어쩌면 소라와 미연이 다시 깨어날 희망이 생길 날.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기 30분 전 SK벤처 본사 건물은 평소와 같은 활기찬 모습이었다. 직원들은 바쁘게 오가고 엘리베이터는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누구도 오늘 이 건물에서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중대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정재혁은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혜운이, 뒷좌석에는 박진우 박사가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모두 준비됐나요? 재혁이 물었다. 진우 박사가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 이메일 기록, 테크 유니온 관련 문서들 모두 완벽합니다. 혜운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저도 준비됐어요.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고 필요하면 즉시 접근할 수 있어요. 재혁은 두 사람을 향해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9시 40분, 이사회는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자, 이제 각자 위치로 이동합시다. 재혁이 말했다. 혜운아, 넌 계획대로 보안실에 있어. 진우 박사님과 저는 이사회실로 갈게. 모든 것이 준비되면 신호를 보내줘. 혜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직원용 출입증을 착용하고 자신 있게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도진이 전날 밤 특별히 준비해준 출입증이었다. 저 소녀는 정말 대단하군요. 진우 박사가 감탄했다. 미연의 딸다워요. 재혁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혜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무기력하게 소라의 회복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도 차에서 내려 본사 건물로 향했다.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김도진이 안도의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장님,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장 이사님도 이미 회의실에 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도진 씨. 이분은 박진우 박사님입니다. 오늘 이사회에 특별 증인으로 참석하실 겁니다. 도진은 진우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이사회실로 가는 복도에서 재혁은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나요? 진우 박사가 물었다. 재혁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입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 실내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10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재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테이블 맨 끝에는 장태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이내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본 정재혁 회장님. 태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참석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나 보군요. 재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오늘 이사회의 주제가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들었기에 참석했습니다. 태우는 잠시 동요하는 듯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경영 구조 재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우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박진우 박사님입니다. 재혁이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시고 오늘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아한 표정과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다. 약학 교수라고요?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오늘 회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재혁은 미소 지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회의를 시작하시죠. 태우는 잠시 재혁과 진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제41차 SK벤처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우는 회의 안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회사의 경영 구조 재편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정재혁 회장님의 건강 상태로 인해 회사는 불안정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정 회장님은 장기적으로 회사를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여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정 회장님은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시며 이는 업무 수행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재혁은 태우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태우가 계속했다. 정재혁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변경하고 저 장태우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 회장님께는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것이며. 잠시만요. 재혁이 태우의 말을 자르며 일어섰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태우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정 회장님. 재혁은 천천히 이사회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말했다. 아이사님들, 여러분은 SK벤처가 최근 6개월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 회사의 핵심 특허들이 어디로 이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사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테크 유니온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재혁이 물었다. 장 이사가 6개월 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흥미롭게도 SK벤처의 가장 가치 있는 특허와 기술들이 모두 이 회사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태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회의 안건과 무관합니다. 정 회장님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제가 혼란스럽다고요? 재혁이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이 서류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도진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진은 즉시 서류 더미를 이사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은 테크 유니온과 SK벤처 사이의 특허 이전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크 유니온의 주주 명단입니다. 장태우 이사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 회사의 가치를 자신의 개인 회사로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태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태우가 말했다. 모든 이전은 합법적이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재혁이 반문했다. 여러분 중 누가 이 특허 이전을 승인했습니까? 누가 SK벤처의 핵심 기술을 테크 유니온으로 넘기는 것을 동의했습니까? 이사회 구성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세요. 재혁이 계속했다. 장 기사는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 계약들이 단순한 라이센싱 협약이라고 속였죠.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우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이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우가 말했다. 우리는 원래 안건으로 돌아가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말을 이었다. 장 이사가 저의 정신 상태에 대해 언급했는데 제가 왜 6개월 동안 회사를 떠나 있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 아내 박소라가 갑자기 쓰러져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동정의 시선으로 재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재혁이 계속했다. 네, 그것이 단순한 의학적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박진우 박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다.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독성학 교수 박진우입니다. 어제 저는 박소라 씨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찻잔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태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찻잔에서 노바쿠라린이라는 합성신경독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우가 계속했다. 이 물질은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일반적인 독성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소라 씨에게 이 물질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사회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증인이 있습니다. 재혁이 말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혜운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들어와도 좋아.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혜운이 들어왔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이 소녀는 김혜운입니다. 재혁이 소개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쓰러진 날 햄버거 가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태우, 이사가 소라의 음료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태우는 혜운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린아이의 말을 믿으라고? 혜운은 태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그날 입고 있던 양복의 색깔, 당신이 끼고 있던 반지, 심지어 당신이 사용한 향수 냄새까지 기억해요. 당신은 정재혁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박소라 씨의 커피에 뭔가를 넣었어요. 그 반지를 이용해서요. 태우는 자신의 오른손을 무의식적으로 가렸다. 그의 약지에는 혜운이 그린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재혁이 말했다. 그는 도진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진은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태우가 다크 엔젤에게 보낸 이메일이 나타났다. 다음 주 SK벤처는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할 것이다. 박소라가 문제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재혁이 이메일 내용을 읽었다. 이 이메일은 제 아내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태우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이건 다 조작된 거야. 정재혁이 나를 음해하려는 거라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미연 박사, 이명수 회장, 박정훈 대표. 이 모든 사람들이 장태우 씨와 비즈니스를 시작한 직후 비슷한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장태우 씨는 그들의 회사를 인수했죠. 이사회실에 충격의 파도가 퍼졌다. 이사들은 태우를 경악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태우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이건 모두 음모야. 증거가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증거가 없다고요? 혜운이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이사들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장태우 씨와 강도윤 교수의 모든 이메일 교환 내역이 있어요. 독소 주문, 배송 일정, 심지어 지불 내역까지요. 태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어떻게 저는 컴퓨터를 잘 다뤄요. 혜운이 차갑게 말했다. 특히 제 엄마를 해친 사람의 정보를 찾을 때는요. 태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문 앞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다. 김도진이 몇 시간 전에 연락한 경찰들이었다며 장태우 씨 체포합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말했다. 살인 미수, 기업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요. 태우는 마지막으로 재혁을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다. 넌 이길 수 없어. 재혁, 내 변호사들이. 당신의 변호사들도 당신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재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경찰들이 태우를 연행해 나갔다. 이사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이사 여러분, 재혁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태우 이사는 우리 회사를 파괴하고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아내와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우리는 회사를 재건해야 합니다. 테크 유니온으로 이전된 모든 특허와 기술을 되찾고
SK벤처를 다시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분노와 결의를 느끼는 듯했다. 정 회장님, 이 최고참 이사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재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혜운이 재혁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해냈어요, 아저씨. 정의가 실현됐어요. 재혁은 미소 지으며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소라와 내 어머니를 깨워야 해. 진우 박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경찰이 지금 강도윤을 체포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가 해독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네요. 이사회는 몇 시간 더 계속되었다. 재혁은 테크 유니온에서 SK벤처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 태우가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가 끝나고 재혁, 혜운, 진우는 함께 회사 건물을 나왔다.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태우의 체포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다. 정 회장님, 장태우 이사의 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다. SK벤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재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기자들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장태우 이사는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용감한 소녀 덕분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자들은 혜운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다. 혜운은 부끄러운 듯 재혁 뒤로 숨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재혁이 계속했다. SK벤처는 더 강하고 더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희는 장태우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재혁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혜운과 진우와 함께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혜운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저씨? 재혁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우리는 강도윤을 만나러 가야 해. 그가 해독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야키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본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재혁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늘 그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 소라를 깨우는 일, 그리고 혜운의 어머니도. 아저씨, 혜운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재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함께. 차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따라 경찰서를 향해 달렸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서울중앙경찰서의 조사실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다. 강도윤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체념한 듯 무표정했다. 정재혁, 김혜운, 박진우 박사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다크 엔젤이군요. 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태우의 공범이자 그 독소의 제조자. 진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그는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연구로 학계에서 쫓겨난 후 그의 재능은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죠. 혜운은 강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저 사람이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재혁은 혜운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막았어.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해독제에 대한 정보를 줄 거야. 담당 형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정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강도윤을 만나보시겠어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세 사람은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도윤은 그들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냉정했지만 혜운을 보자 잠시 동요하는 기색이 보였다. 김미연의 딸, 그가 중얼거렸다. 혜운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 저는 김미연의 딸 김혜운이에요.
당신이 엄마를 해친 사람이죠?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후회의 그림자가 스쳤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긴 어렵군. 나는 단지 물질을 제공했을 뿐이야. 사용한 건 장태우였지. 당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재혁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 독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면서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공범입니다. 강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책임이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후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우 박사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해독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바쿠라린의 효과를 역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도윤의 눈이 약간 커졌다. 노바쿠라린을 알고 있군요. 역시 진우 박사답군요. 질문에 대답하세요. 재혁이 재촉했다. 강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해독제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개발했죠. 모든 독소에는 해독제가 필요하니까요. 해운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그럼 엄마와 소라 씨를 깨울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강도윤이 대답했다. 노바쿠라린은 신경계를 억제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주진 않아요. 해독제를 투여하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해독제는 어디 있습니까? 진우 박사가 물었다.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인천의 연구소에 있습니다. 제 개인 금고 안에요. 그는 종이에 암호를 적어 진우에게 건넸다. 이걸로 금고를 열 수 있습니다. 안에는 해독제 샘플과 제조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겁니까? 재혁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강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장태우도 체포됐고 저도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해운을 바라보았다. 미연의 딸에게 이것만큼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해운은 강도윤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증오와 감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진우 박사가 말했다. 즉시 연구소로 가서 해독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즉시 인천으로 향했다. 경찰 호위를 받으며 그들은 강도윤의 비밀 연구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실험실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윤이 알려준 암호로 금고를 열자 안에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와 노트북이 있었다. 진우 박사는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들어올렸다. 이것이 해독제인가요? 해운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군요. 노트북에는 아마 제조법이 있을 겁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내용을 확인했다. 맞습니다. 여기 노바쿠라린 해독제의 완전한 제조법과 투여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소라를 깨울 수 있다는 거군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해독제를 분석하고 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해운이 물었다. 빠르면 며칠 내로 첫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과 협력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재혁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희망을 보았다. 소라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감사합니다. 박사님,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해운아,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해운은 미소 지었다. 아저씨도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좋은 팀이었죠.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재혁은 소라의 병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해운과 진우 박사가 함께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치의가 물었다.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의사는 정맥 주사를 통해 해독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진우 박사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소라의 상태를 확인했다. 생체 신호가 안정적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뇌파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재혁은 소라의 손을 꼭 잡았다. 소라야, 내 목소리 들려? 이제 돌아올 시간이야. 내가 정말 기다렸어. 몇 시간이 지났지만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독제는 서서히 작용하며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날 밤 재혁은 소라의 병실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소라의 손을 잡은 채로 의자에 앉아 깊은 잠에 빠졌다. 새벽 무렵 그는 자신의 손에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에 깨어났다. 소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라? 재혁이 놀라서 일어났다. 소라, 날 들을 수 있어? 소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재혁!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재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소라! 재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소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재혁이 말했다. 지금은 그냥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해. 그는 즉시 의사를 불렀고 소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시작되었다. 놀랍게도 소라의 뇌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해독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혜운의 어머니 김미연도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혜운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회복을 지켜보았다. 엄마ም 혜운이 속삭였다.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꼭 깨워드리겠다고. 일주일 후 소라는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재혁이 그녀의 휠체어를 밀며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정말 장태우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 소라가 말했다. 우리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 재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이제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의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회복되고 있어.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소녀에게 정말 고마워해야겠네. 혜운이라고 했지.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래, 재혁이 미소 지었다. 혜운은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소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만나고 싶어.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재혁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 혜운이 어머니와 함께 우리를 만나러 온대. 정원 벤치에 앉아 재혁과 소라는 햇살을 만끽했다. 6개월간의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김혜운이 어머니 김미연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들어왔다. 미연도 소라처럼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소라 씨, 혜운이 반갑게 인사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소라는 따뜻한 미소로 혜운을 맞이했다. 혜운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다고 들었어. 정말 고마워. 혜운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연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했네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에요. 재혁은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혜운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너와 내 어머니의 미래에 대해서.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그날 저녁 재혁의 펜트하우스에서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연의 연구를 되살리는 것, SK벤처가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 제안이 있어요. 재혁이 말했다. 미연 씨, 당신의 알츠하이머 연구를 SK벤처의 지원으로 계속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당신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연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연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니. 그리고 혜운아, 소라가 말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니? 물론 내 어머니도 함께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인연이잖아. 혜운은 놀란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저희가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재혁이 미소 지었다. 넌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이 큰 집은 더 많은 웃음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어.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라가 말했다.
재혁은 소라의 손을 잡고 혜운과 미연을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야. 한 달 후 그들은 함께 이태원의 그 햄버거 가게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그들에게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이 시작된 곳이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혜운이 말했다. 제가 아저씨에게 햄버거를 달라고 했던 그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꿨지. 재혁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함께 햄버거를 주문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음식을 남기지 않았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식사를 마친 후 재혁은 작은 동판을 꺼냈다. 그것은 가게 벽면에 부착될 기념 명판이었다.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위해 용기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소라가 명판에 적힌 글을 읽었다. 혜우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진 글이에요. 재혁은 명판을 가게 벽에 부착했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작은 상징이었다. 자, 이제 우리의 새 삶을 위해 건배할까요? 미연이 음료수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네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햄버거 가게의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그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나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